경주 황성공원 인근 임시 포디움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른 넥타이를 고쳐매고 기자들 앞에서 현금 일시불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배포된 브리핑에는 단 개형성과 연동안이 거론되었습니다. 멈춘 조지아 라인, 흔들리는 여론, 그리고 동맹의 계산법 무대의 말과 실무의 문서가 엇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영국인 통상 분석가는 조용히 메모를 덮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꼭 한번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수치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22년간 글로벌 공급망을 분석하며 워싱턴에서 살아왔죠.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해공항 활주로에서 에어포스 1이 착륙하는 순간을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숫자가 아니라 정치가 승부를 걸 날이라는 걸 말이죠. 트럼프가 내리면서 메고 있던 넥타이색을 봤습니다. 흔한 푸른색이었죠. 빨간색도 금색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날 넥타이색으로 의도를 읽었습니다. 푸른색은 경제를 의미했죠. 오늘은 안보가 아니라 돈으로 때리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드사나시 무대에 오른 그는 스펜츠 EU 100억 달러를 언급했습니다. 현금으로 일시불로 달라고 했죠. 관중석이 들썩였습니다. 미국 산업계는 환호했고 한국 측 브리핑룸은 긴장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계산기를 두드렸죠. 3,500억을 한 번에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테네시브룸 정치였죠. 정치는 환호를 원하지만 공장은 납기를 원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무부 자문 프로젝트로 이런 협상 현장을 여러 번 봤습니다. 트럼프의 패턴은 명확했죠. 과격한 선제 요구를 던지고 실무진이 현실화시키고 상징적 성과를 챙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광물 딜도 그랬고 멕시코 관세 협상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규모가 너무 컸죠. 무대 뒤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실무진들이 돌아다니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저는 한 메모를 우연히 봤습니다. 비공개 문서였는데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분할 구조가 그려져 있었죠. 연 250억 달러씩 8년 혹은 단 개별 투자 검토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엑셀의 칸은 현실 앞에서 접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대에선 일시불을 외쳤지만 문서는 분할을 말하고 있었죠. 말은 세지만 문서는 현실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조지아 사태 보고였죠. 저는 그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담당자가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대형 제조 프로젝트 현장이었죠.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 때문이었죠. 비자 발급이 경직됐고 숙련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병목이 생긴 겁니다. 납기가 밀렸고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리쇼어링의 균열, 이게 결정적 리스크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저는 리쇼어링 컨설팅을 오래 해왔습니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자는 구호는 좋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임금, 규제, 숙련공 부족, 이 세 가지가 항상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이민 정책까지 경직되니 공장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조지아 현장은 그 모순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죠. 브리핑을 듣던 실무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현금을 받아도 공장이 안 돌면 무슨 소용입니까?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라인이 멈춰 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메모리였죠.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 제조업 고용 증가율을 봤습니다. 제철이 최저였죠. 관세를 올려도 보조금을 줘도 일자리는 예전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로봇과 AI가 확산되면서 고용 효과가 약해진 겁니다. 트럼프 1기 때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한국 측에서 문서가 넘어왔습니다. 사는 제안서였죠. 저는 그걸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문서엔 구멍이 없었다. 현장 사진까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안서는 단순히 돈을 약속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제시하고 있었죠. 국부펀드형 투자, 성과 연동 조건, 단 개별 증액, 현장 고용 대책 패키지,
모든 항목에 KPI가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지아 사태 해결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STA 활용 방안, 특정 공정 한시 작업 허용, 자동화 셀 도입 계획, 현지 직업훈련센터 공동 설립. 저는 엑셀 파일을 열어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실행 가능한 내용들이었죠.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효율적이지만 규모에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좋은 파트너지만 미국 규모의 프로젝트를 주도하기엔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문서는 제 선입견을 흔들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들고 왔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현금을 원했고 시장은 상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었죠. 돈이 어떻게 흐를 것이고 공장이 어떻게 돌 것이고 일자리가 어떻게 생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기마의 바다가 보였죠. 저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조지아 공장이 멈춰 있고 워싱턴에서는 정치가 숫자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해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브리핑은 다음 날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 뒷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죠.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투자 약속 발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슬라이드가 달랐죠. 우리는 완제품 공장만 짓지 않습니다. 프레젠터가 말했습니다. 분말, 소재, 장비를 함께 옮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완제품이 아니라 생태계를 옮긴다는 말이었죠. 화면에 공급망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 본사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협력사들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 똑같은 구조를 복제하는 계획이 그려져 있었죠. 단순히 공장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50개 이상의 부품사가 함께 움직이는 그림이었습니다. 납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서 움직입니다. 답이 돌아왔죠. 본사와 4시간 화상회의, 일일 생산 데이터 공유, 품질 이슈 즉시 대응.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세트로 옮긴다는 문장을 적었죠. 다음 슬라이드는 조지아 문제를 다뤘습니다. 비자경직으로 숙련공이 못 들어오는 상황 말이죠. 한인이온 ESTA를 활용합니다. 프레젠터가 설명했습니다. 특정 공정에 한해 90일 한시 작업 허용을 제한합니다. 그 사이에 현지 인력을 교육합니다. 저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문을 깨지 않고 힌지를 바꿔 단다는 생각이 들었죠. 법의 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법 안에서 짧게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민 강경파들이 반발할 여지도 줄였죠. 하지만 90일이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병행합니다. 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로봇셀 도입 계획이 나왔죠. 로봇이 반복 작업을 맡고 숙련공은 설정과 검수를 담당합니다. 90일이면 로컬 스태프가 로봇 운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 그들은 로봇이 사람을 향상시킨다고 했다는 게 놀라웠죠. 일자리를 줄이는 자동화가 아니라 일자리 질을 올리는 자동화였습니다. 미국 현장에서 항상 부딪히던 문제, 고임금과 품질을 동시에 잡는 방법이 여기 있었습니다. 에티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파일럿 라인 결과였죠. 로봇과 숙련공 팀 운영 모델을 적용한 결과 불량률이 38%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중위임금은 15% 올랐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반복 작업에서 해방되니 숙련공이 더 고급 업무로 이동합니다. 로보타이징, 품질 분석, 공정 개선이죠. 임금이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답변은 명쾌했습니다. 사람을 줄이는 대신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구조였습니다. 다음 섹션은 지역기업 방안이었습니다. 공장 옆에 직업훈련센터를 짓습니다. 현지 커뮤니티 칼리지와 공동 운영하죠. 도면 읽기, 안전교육, 로봇 핸들링을 가르칩니다. 일기 목표는 120명, 수료 후 60% 이상을 즉시 채용합니다. 매번 신청은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공정교육이 시작된다는 게 핵심이었죠.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인재 파이프라인을 함께 만드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성과 연동 펀드였습니다. 3,500억 전액을 선투입하지 않습니다. 매출 고용 현지화율 KPI를 설정하고 달성 시 단 개별로 증액합니다. 돈이 성과를 부르는 게 아니라 성과가 돈을 부릅니다. 펀드는 약속이 아니라 성과의 그림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좋아할 구조였죠. 실패하면 돈이 묶이고
성공하면 더 투입되는 시스템. 리스크는 줄고 성과는 가시화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를 확인했죠. KPI 대시보드, 소부장 동반 진출 체크리스트, 비자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자동화 셀 투자 계획, 지역 커뮤니티, 타운홀 스케줄, 빈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22년간 이런 제안서를 수백 건 받습니다. 대부분은 비전만 화려했죠. 실행 디테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서는 달랐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현장 사진이 있었고 모든 계획에 타임라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미국 실무진 한 명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죠. 솔직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답을 준비해왔더군요. 그날은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협상이 아니라 솔루션을 들고 온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려 결론은 명확했죠. 한국 모델은 실행 가능하다. 리쇼어링의 3대 난제 비용, 인력, 납기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시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현장 중심 설계다. 한국의 제안서가 실무진 사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봤죠. 회의실마다 같은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무팀, 상무팀, 법무팀 모두가 같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비공식 논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배석 자격으로 참석했죠. 재무팀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금 일시불을 고집하면 3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하버셔리, 내린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정치 리스크, 시장 리스크, 법무 리스크였죠. 첫째,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둘째, 채권 시장이 흔들립니다. 3,500억 일시 유출은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회계 처리가 복잡합니다. 예산 항목을 어디에 넣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실무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무대에서는 큰 소리가 필요했지만 문서에서는 정밀함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은 어떻습니까? 상무팀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는 유에셔미케네텐 현실적입니다. 재무국장이 답했죠. 분할 구조에 성과 연동까지 붙어 있습니다. 리스크를 우리가 아니라 KPI가 관리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돈이 안 나가고 성공하면 증액됩니다. 의회 설득도 쉬워집니다. 옆에 앉은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일시불을 공언하셨습니다. 후퇴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정치는 일관성을 요구했죠. 프레이밍을 바꾸면 됩니다. 법무팀 고문이 끼어들었습니다. 일시불 약속에서 전략적 단계 투자로 전환하는 겁니다.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포장하죠. 그는 메모를 펼쳤습니다. 대통령께 필요한 건 박수입니다. 공장에 필요한 건 가동률이죠.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무대는 소리를 키우고 문서는 소음을 줄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트럼프는 상징을 원했고 산업은 실리를 원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그 사이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는 혼합금융구조였습니다. 연방보증 30%, 민간대출 40%, 국부펀드 30%, 3가지를 섞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면 재정부담이 줄고 민간 자본이 움직입니다. 한국 측은 이미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돈의 색깔은 회색이다. 가격 리스크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부 돈만 쓰면 정치가 되고 민간 돈만 쓰면 수익성에 발목 잡힙니다. 섞으면 균형이 생겼습니다. 조지아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리커버리 플랜이 나왔습니다. 상무팀 과장이 문서를 넘겼죠. ESTA 한시 투입과 현지 채용 가속을 결합합니다. 멈춘 라인을 3주 내 재가동, 6개월 내 정상화가 목표입니다. 화면에 간티 차트가 떴습니다. 주차별로 작업이 쪼개져 있었죠. 비자 승인 2주, 숙련공 투입 1주, 로컬 교육 4주, 자동화 셀 설치 8주. 모든 일정이 겹쳐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팀은 이미 조지아 현장에 선발대를 보냈습니다. 자재 발주도 끝났고 교육 커리큘럼도 준비됐습니다. 승인만 떨어지면 즉시 실행 가능합니다. 과장이 답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멈춘 벨트에 첫 스위치가 켜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숫자를 검증하고 리스크를 따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메모를 했죠. 정치는 오늘을 원하고 산업은 10년을 산다. 이 2시간대를 연결하는 게 실무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공동 발표문 초안이 돌았습니다. 한미산업동맹 업그레이드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저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상호 의존의 다른 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 결합을 의미했습니다. 이 단어를 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 고문이 경고했습니다. 홈크로나솔 업그레이드는 약속입니다.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내포하죠. 신중해야 합니다. 재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쌉니다, 셰런. 이번 딜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까지 봐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가 정치가 된다는 걸 알았죠. 실무진이 현실을 정리했지만 최종 결정은 위에서 떨어집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여야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이 혼합금융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였죠. 상징적 성과를 유지하면서 실무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프레이밍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보고서를 썼습니다. 실무진의 컨센서스 형성 완료. 현금 일시불 요구는 단. 개별 혼합금융으로 전환 중. 한국 측 제안의 실행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 조지아 리커버리가 첫 시험 때 창밖으로 워싱턴 야경이 보였습니다. 백악관 불빛이 켜져 있었죠. 저 안에서 지금 누군가 같은 문서를 보고 있을 겁니다. 숫자와 정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겠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폭스뉴스가 포문을 열었죠. 트럼프 한국에 퍼주기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저는 아침 브리핑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기사는 혼합금융 구조를 후퇴로 규정했습니다. 일시불 약속은 어디 갔나? 한국에 8년 할부를 허용하다니 이게 미국 우선입니까? 논조는 공격적이었습니다. 댓글란은 더 심했죠. 일자리를 외국에 넘긴다. 또 글로벌리즘이다. 트럼프가 변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혼합금융 구조는 리스크를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식이었죠. 재정 부담도 줄고 성과도 가시화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차분한데 목소리는 뜨겁다는 게 문제였죠. 오후에 러시아워 라디오 토크쇼가 터졌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3,500억 달러를 8년에 걸쳐 준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 기업이 미국 땅에서 돈 벌게 해주고 우리는 기다리라는 겁니까? 청취자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제 아들은 공장에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져간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레임이 왜곡되고 있었죠? 한국은 공장과 생태계를 함께 옮겨 미국 내 고용을 늘리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외국에 퍼준다로 읽고 있었습니다. 국경은 지도에 그리지만 공급망은 시간에 그린다는 걸 이들은 몰랐습니다. 선의하셔망 선언디 논아빠천에도 싸움입니다. 조지아 현지 노동조합이 성명을 냈죠. EST로 외국 인력을 투입한다는 건 현지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우리는 90일 한시 투입안을 반대한다. 집회 사진이 SNS에 퍼졌습니다. 미국인 일자리 먼저 American Jobs First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지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가 답했죠. 조합원들이 불안해합니다. 한국 팀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밀려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도 안 먹힙니다. 교육 프로그램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의심합니다. 형식적인 거 아니냐, 결국 값싼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말해야 하는데 수만 말하니까 안 통합니다. 일자리의 수보다 품을 말하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은 단순 조립공이 아니라 로봇 운용자, 품질 관리자, 공정 개선 인력을 키우는 구조였죠. 중위임금이 15% 오른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데이터를 이겼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보수 싱크탱크에서 보고서를 냈죠. 한국 딜의 숨겨진 목적 대중국 협상 레버리지. 우호 내용은 이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 선취임 500억은 믿기고 진짜 목적은 베이징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다. 한국은 도구에 불과하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음모론이었죠. 하지만 설득력이 세력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강경책은 유명했고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면 그럴듯한 스토리가 나왔죠. 레버리지라는 말은 종종 인간을 지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트위터 트렌드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음모론이 여론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데이터로 반박할 수 있었지만 데이터는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민주당 쪽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대면 네 미한음 해죠. 이성적 목소리를 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상원 민주당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투명성이 부족하다. 의회 그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비판은 맞는데 대안이 없었습니다. 청문회를 열자는 것 외에 구체적인 제안이 없었죠. 트럼프 반대는 명확한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가 없었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진공을 만든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진공을 음모론과 분노가 채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은 핵심 지지층에서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분할심나 비프레가 그를 지지했죠. 하지만 중도층이 갈라졌습니다. 한국딜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43%,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48%였습니다. 오차범위 내였지만 방향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실무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물었죠. 설득해야 합니다. 설와딩 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데이터로, 현장으로,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그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째, 임금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한국 모델에서 현지 노동자 중위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보여줍니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을 가시화합니다. 커리큘럼, 수료생, 취업률을 투명하게 공개하죠. 셋째, 안전 기준을 강화합니다. 한국식 안전 문화를 현지에 이식한다고 약속합니다. 재무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넷째가 필요합니다. 중국 변수를 정면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게 레버리지가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라는 걸 설명해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회피하면 음모론이 커집니다. 그 타운홀 미팅을 엽시다. 상무팀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조지아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겁니다. 한국 팀도 데려오고 데이터도 보여주고 질문도 받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의 진공은 소문으로 채워진다는 걸 알았죠. 진공을 없애려면 사실로 채워야 했습니다. 직접 가서 직접 보여주고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